오늘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나타나서 우리 군 당국이 지금 격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대가 넘어왔는지 또 어느 정도 격추를 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서 발견이 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촬영을 하고 북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인제쯤에서 추락을 한 것을 우리 군 당국이 발견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공항 영공으로 넘어온 것을 우리 군 당국이 레이더에서 포착을 해서 긴급 대응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경공격기인 KA-1 전투기가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네. 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고 그것을 우리 레이더가 발견을 해서 즉각 군사적인 대응 체계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2014년부터 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측에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레이더에 포착이 됐죠.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이걸 발견을 하고 경고 방송을 했고 돌아가도록, 그다음에 또 경고 사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기라든지 또 경공격기 출격을 해서 추격하고 격추하기 위한 그런 시도도 했고요. 또 우리 지상에서는 대공 사격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민항기의 일시 운항 중단도 요청을 했고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영공을 무인기가 직접 우리 레이더 발견된 상태에서 침범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나타난 것은 오전 10시 25분쯤입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좀 포착이 좀 됐고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11시 한 40분쯤에 이 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이륙을 했던 전술 통제기 KA-1 이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격추가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군사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격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인기가 여러 대, 김포라든지 강화라든지 심지어는 포천 일대에서도 포착이 수대군요, 그러니까. 여러 대인데 사실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이 과거에 2017년 이전에 침투시켰던 무인기들은 물론 소형 정찰용 무인기였고 조악했죠. 근데 그때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런 정도로 아마 저공 비행을 했거나 우리 레이더를 피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레이더에 포착될 만한 고도에서 아마 의도적으로 영공을 침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우리 레이더에 걸릴 수 있는 고도를 일부러 우리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는 고도로 이 무인기를 침범을 했고, 우리가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공을 침범하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런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면서 자기들의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지난 2017년에 성주 사드 기지에서 촬영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을 해서 우리 군 당국이 발견을 한 북한의 무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가 북한이 어느 무인기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월경을 한 이 북한의 무인기는 공격용 무인기인지 아니면은 지난 2017년 무인기와 같이 촬영 목적의 무인기인지 무인기의 재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 종류는 어느 종류나 되고 또 전체적으로 대수는 몇 대나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북한의 무인기는 이 대남 정보 파악을 위한 감시 정찰용도 있고요. 군사적 도발이나 테러를 가하기 위한 공격용 무인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한 1000여 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17년 이전에 침투했던 그런 소형 무인기들은 예. 감시 정찰용이죠. 소형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특히 2017년 거 같은 경우는 사드 기지까지 촬영을 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추락을 한 걸로 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각종 목적의 무인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우리도 뭐 사단급 또는 예. 군단급 그 이상 그런 무인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요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이 무인 정찰기는 뭐 고도 500km 이상에서 예. 북한의 여러 곳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그 고고도 정찰기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도 1월달 이 당대 8차 당대회에서 예.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 이런 것들 개발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무인기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예. 정찰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서 이 소장님께 센터장님께서 북한의 이번 오늘 무인기 침공은 일종의 공격보다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내부의 어떤 혼란을 좀 초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좀 다분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2017년에 강원도 인제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만 해도 그 기술 수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조악했고 사실 돌아가면서 인제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려면은 최소한 300km에서 400km 정도는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거리를 비행할 만큼의 성능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군 당국이 그때 분석했거든요. 그리고 네. 저기에는 수리탄 1개 이상 무거운 하중 때문에 무거운 걸 실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격용으로는 저 무인기가 사용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좀 많았는데 그 사이에 5년 만에 그러면 오늘 나타난 무인기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향상이 된 건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요 군사 시설이라든지 산업 시설을 폭격할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건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예, 사실 오늘 침투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의 재원은 지금 뭐 군 당국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격추시켜서 회수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예. 다만 지금 육안으로 관측한 바로는 지난 2017년 이전에 왔던 예. 소형 무인기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지금 같아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무인기와 비슷한 것일 비슷한.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제 저공 비행을 하면서 이제 왔기 예. 때문에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벌써 이제 5년이 흘렀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 우리가 2017년에 발견했던 그 무인기도 예. 상당히 기술 진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정찰용도 그렇고 공격용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무인기를 고도화시켜라 예.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무인기의 고도화를 위한 그런 시도는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오늘 이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예. 그런 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2m 안팎의 1m에서 2m 안팎의 정도의 크기이고 사실 격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의 그 전투기가 이륙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민가 또 전투기에서 공격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사격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유탄이 이제 민가 쪽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민가와의 그 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오면 우리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항적을 포착을 했지만 예. 아마도 그 무인기가 우리를 향한 위해 행위, 다시 말하면 직접 우리를 뭐 공격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예.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예. 대응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고 예. 그냥 비행을 하면서 이제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만든 그런 우리의 대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KT-1, 이 KA-1 공격기가 추락이 된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예. 보고요. 그 원인은 아마 앞으로 정확하게 사고 조사를 예.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김영배 의원께서는 지금 상임위가 국방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 오전에 사실은 10시 25분쯤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우리 군 당국이 레이더에서 포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군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알려진 게 꽤 지나서예요. 한 4시 넘어서요. 아까 이제 브리핑을 보니까요. 왜 이렇게 아무래도 늦게 브리핑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전체 실체를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아마 무인기인가 걸렸던 것 아닌가부터. 같고, 예, 즉각 대응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전체 상황을 예. 좀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군 예. 당국에서도 저희들 국방위원회에게도 좀 정확하게 브리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아까 이제 브리핑을 조금 한 걸 보니까 육안으로도 식별했을 뿐만 아니고 레이더에 일부 예. 잡혀서 즉각 대응을 이제 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국방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우려를 표했지만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예. 북한의 의도적 도발 이런 게 예상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관리 능력인데 예. 물론 이제 어디서 어떻게 침투를 해올지 도발을 해올지 알 수 없긴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대북 관리 능력을 저는 충분히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금 예. 국민적으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릉 낙탄 사고뿐만 아니고 군 당국이 지금 보면 정말 말과는 영 다르게 예. 제대로 정말 이 대북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예. 정말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공격기도 지금 뜨자마자 11시 반에 뜨자마자 예. 지금 바로 추락했다고 하니까요. 다행히 이제 거기 이 조종사는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 점들을 볼 때 이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모레죠. 아침 예. 10시에 국방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뭐 당장 질문할 게 많지만은 지금은 군 당국 중심으로 즉각 대응을 예. 하고 그리고 여러 변수들을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함께 예. 이렇게 대응을 맞춰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 내부의 어떤 혼란 또는 이제 엄포성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인가? 이런 쪽에 좀 해석이 분석이 조금 유력하게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걸 보면은 이제 학생부터 시작해서 노동일꾼 모두 백두산 이 혹한의 날씨에 백두산 이 답사하는 것도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을 다시 이렇게 좀 재건하는 그런 네. 모습도 우리 군 당국에 포착이 됐고 또 북한에서는 헌법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대규모 행사도 앞두고 있고 뭔가 지금 북한이 안팎으로 군사적인 뭔가의 도발을 좀 획책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가? 일단 김정은의 관심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렵고 동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뭐 교양법, 반동사상 배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남측의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그럴 경우 가혹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체제와 정권이 흔들리는 것 예. 이것을 막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최고 지도자가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더십에 충성하고 결집하기 위한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전원회의가 열릴 겁니다. 예. 이 전원회의에서 금년도 결산하고 내년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대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또 발신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거기에 앞두고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행위, 최근에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과 그 연장선상에서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피곤한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분석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북한 무인기 한 대는 다시 이제 좀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좀 들려 있고 어느 정도가 격추가 됐는지 몇 대가 넘어온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성모 의원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의 정찰 위성에서 찍은 서울, 인천과 용산 대통령 사진 해상도가 너무 낮다고 비아냥 우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경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예. 대한 김여정의 반응이 독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또 더 해상도 좋은 걸 저는 지금 남북 간에 이런 약간 어린애 같은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제 눈에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 인공위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도 무인기까지 동원해서 용산이나 다 찍어 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주의해봐야 될 대목이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1시간 이상 안 된 거예요. 이 대목이 국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유심히 봐야 된다 하는 점 하나. 또 하나는 북한은 계속 이렇게 보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선 자체가 강화, 김포, 뭐 파주 이쪽 라인이라는 사실이 예. 뭔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거는 군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안이긴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 당국의 발표 내용 또 이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좀 나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북한의 의도 또 북한의 오늘 이 무인기 침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응하는 걸로 좀 바닥이 잡혔었지. 서면으로라도 좀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당에서는 떳떳하면 조사에 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2층으로 나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직접 출마해서 출석해서 무죄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혹시 성남 FC 사건이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뭉갰던 사건인데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환 통보일이었던 28일에는 검찰에 출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나 못 나간다. 이렇게 검찰에 기자회견에 얘기했어요. 검찰에 통보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으니까 이제 남은 수순은 뭔가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뭐 28일이라고 한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그 피의자들 대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변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화하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 이제 변호인이 제가 다른 일정 뭐 방송이 있다거나 그러면 경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검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른 날짜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요즘 웬만하면 다 바꿔주거든요. 검찰 소환일 28일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예.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뭐 내년 뭐 1월 3일이든 1월 5일이든 뭐 그런 날짜에 내가 나가겠다. 그때 시간이 빈다. 예.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거 하나 못 기다려 주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난 절대로 나가기 싫어. 나가는 게 무서워. 예.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럼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무인기 관련해서 군 당국의 설명이 있습니다. 좀 듣겠습니다. 즉각 대응하였다. 우리 군은 최초 미상적을 김포전방 군사분계선 이후에서부터 포착한 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역을 실시하였고 항적 추적 및 격추사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응하였다. 또한 우리 군은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 침범에 한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예, 합참의 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북한 무인기 수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김포 파주 지역으로 넘어왔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전투기 또 항공 헬기가 즉각 이륙을 해서 격추 작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이 추락시켰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영향으로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1시간가량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군사작전 도중에 우리의 경항공기인 KA-1 전투기가 추락을 했고 이 조종사는 무사히 좀 탈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정의진 변호사님 계속 네.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소환에 참석할 수 없다. 네. 물론 이제 지금 광주 전남 민생행보 일정이 있죠. 그리고 국회 본회의도 있고 뭐 검찰도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날 나와라 이렇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자, 남은 세 가지 시나리오는 뭘까? 오늘 못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년 초로 소환 일정이 연기되는 건가? 아니면은 바쁘신 야당 대표님을 배려해서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건가? 아니면은 무슨 소리 하느냐? 반드시 검찰에 출두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낼 것인가? 일단 뭐 대략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면 조사의 사건은 아니고요. 서면 조사는 절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예. 이걸 서면 조사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기소는 불가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됐어요, 이 사건으로. 예. 두산건설 대표하고 성남시 팀장이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팀장이 무슨 인허가권이 있습니까? 결국은 시장한테 인허가권이 있는데 밑에 있는 팀장까지도 기소가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현직 야당 대표, 거대 야당의 대표를 기소하는데 서면 조사해가지고 한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뭐 28일 날 바쁘시다고 하니까 1월 초에는 나와 달라고 할 거고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기 시간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나오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여부는 그건 이제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되겠죠. 다음 신년 초로 소환 일정을 다시 통보하고 만약 그 소환 일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청구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건 안 될 거는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단계로 가는 거고. 네, 그건 뭐 국회 문제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쓸 겁니다. 김수지 총장님, 지금 이제 정익진 변호사 얘기가 제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소환 일정을 내년 초로 다시 한번 통보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낸다. 당내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어차피 그러니까 검찰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서면 조사는 불가하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명확하다. 이게 지금 검찰의 분위기라면 글쎄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이왕 나가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나가서 빨리 조사받고 빨리 무혐의를 증명하고 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 이제 당내에 분명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왜 그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런데 28일 날로 검찰이 통보한 행식이 팩스로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소환 날짜는 피고인 어쨌든 대상자하고 이 조율하고 조율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거 뭐 맨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인상을 주려고 검찰이 의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본회의가 있고 또 일정이 이미 대표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건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있다는 거고요. 오늘 뭐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조정하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재조정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성남 FC 이 문제는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과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였고 이 성남이라고 하는 축구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에 책임이 있는 단체장이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걸 성남 FC를 운영할 수 있는 광고비를 유치한 일인데 이걸 그 잣대로 갖다 대서 처벌하겠다 덤비는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뭐 경남 FC, 강원 FC 이렇게
이게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지금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다 이렇게 운영해왔고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본인의 이익도 아닌 성남FC, 성남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뛴 단체의 이런 적극 행정을 이렇게 처벌하면 앞으로 시민구단을 운영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검찰 나가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게 되겠죠 이제. 나가서 이제 그런 쪽으로 예. 논리를 펼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성남 FC 말고도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거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좀 하고 있고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의혹도 있습니다. 뭐 수원지검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남 FC 의혹뿐만 아니라 한 3건의 또 재판이 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검찰의 포토라인에서는 그 날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당내에서도 그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한 행태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될 거다는 게 뭐 일반적인 거의 생각이죠.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예. 봐야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당선되고 나서 낙선한 후보를 이 낙선하자마자 지금 벌써 한 1년은 좀 안 됐죠.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4차장 산하 부장들하고 검사 50여 명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뒤지고 겁박하고 수사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대선 경쟁을 해서 이겼으면 승자답게 진 쪽에서도 좀 여유를 가지고 다음 게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여유도 베풀어주고 또 승자로서 자기가 약속한 공약도 지키면서 야당에게 좀 협력해달라. 이렇게 보통 대통령이 주관해서 통합하고 협치하자 이렇게 나오던 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모두의 초반의 행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망신 주기 그리고 결국 야당 대표를 죽이게 하려고 이렇게 일관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가 밝힌 바대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조정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실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 28일 검찰 소환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불출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각 이 수사 검사들의 이름과 실명을 직책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좌표 찍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좀 불쾌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 민주당과 그리고 이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보복에 국민의 삶까지 볼모로 삼은 검찰. 소는 대체 누가 키울 겁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좌표는 국힘당하고 검찰이 이재명 좌표를 찍었던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계속 피의 사실이 공포되고요.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 언론의 속보 경쟁이 터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은 무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도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근데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다 승진합니다. 왜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제1야당이 들러리 서야 합니까?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입니까? 일찍 수술하면 수술만 하면 될 것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끝까지 저렇게 미기적거리고 가다가 정말 팔다리 자르는 데까지 가시겠습니까? 빨리 수술해서 정리하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팔다리 다 잘린다, 큰일 난다, 빨리 수습해라 이런 얘기는 이재명 대표 보고 빨리 검찰에 출두해서 유무죄를 빨리 판단받아라. 민주당 의원들 박찬대 최고위원 봤습니다마는 검사 이름들 쭉 공개하면서 이른바 자포찍기 하면서 옹호할 게 아니다. 이 뜻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뭐 정적 제거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몇 달 전 대통령 선거 때 2등했던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비위 의혹이 있었던 야당 대선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아시는 대로 대장동이 검찰이 똑똑히 가서 그걸 밝혀냈나요?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거 아닙니까? 자체 경선 과정에서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성남 FC 건만 하더라도 분당 경찰서에서 3년 이상을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검찰에 송치 안 했고, 그러니까 고발인 처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또 하나는 어디까지 왔느냐? 이렇게 되면 검사 한 명 한 명을 진짜 좌표를 찍잖아요. 검사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집단으로 보면 굉장히 힘 있어 보이지만 검사 한 명 한 명이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나 뭐 선임검사가 된다고 해서 수석검사가 돼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기 나오면 사진 나와가지고 야당에서 저렇게 지지자들이 아는 사람 통해서 수사 똑바로 해라. 너 역사의 죄인 될래라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해서 8개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시청 8개 부서, 형사부 무슨 다 해가지고 윤석열 사단 이렇게 왼쪽에 붙여놓고, 그럼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원석이 검찰총장인데 윤파가 아닌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뭐 윤 검사가 아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판 가면 재판관을 다 이름 다 공개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의 수사검사 실명 직책 공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좌표찍기다, 그리고 조리돌림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뭐 역사에 남겨야 될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네,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고요.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한 명을 이렇게 때리고 또 한 명이 또 와서 또 때리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걸 조리돌림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들을 조리돌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저 검사 배치표는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뭘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선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은 저게 좌표찍기다, 조리돌림이다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제 박범계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다, 저거는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공개된 명단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공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검사들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범죄 수사의 정치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저렇게 안 하던 일을 갖다가 하느냐. 제가 봤을 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재명 대표가 두렵기 때문이죠. 뭐가 두려운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유죄가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옛날에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모 재벌 그룹에다가 내가 아는 절에다가 시주 좀 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딱 제3자 뇌물죄였거든요.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당에서는 아니 내가 10원 한 장 안 받았는데 무슨 제3자 뇌물죄냐. 10원 한 장이라도 받으면 그건 뇌물죄고요. 안 받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예요. 뭐랑 똑같냐면은 그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성남시장이 똑같고 A라고 하는 재벌하고 두산건설이 똑같고 그다음에 절에다 시주한 거하고 저 성남FC에다가 그 광고를 갖다가 하라고 한 게 구조가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라고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
만약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조국 전 장관이 가만히 있겠느냐. 왜냐하면 예. 조국 전 장관 그 전공이 형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누가 가만히 안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예. 박은정 검사가 지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은정 검사가 성남지청장 할 때 이 사건을 갖다가 8천 몇백 페이지가 되는 그 기록을 갖다가 예. 쭉 보면서 그걸 갖다가 막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죄다라고 딱 생각을 갖다가 하면 박은정 검사가 조목조목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한 그 뭐 수사는 예. 결국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야 할 것인데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법조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가다가 끝내 이제 파국이 오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지금 그 걱정이 된다고 할까, 그런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우리 김영배 의원께 이제 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 동안 좀 우리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싸움이 이제 정면 승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 검찰 또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지칭되는 이쪽 이 사법당국과의 한판 승부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양쪽이 정말 어떤 극한 대결로 가는 이 국면에서 양쪽이 어떤 상처를 입을 것인지 혹시 생각되는 그 느낌이 있으면 뭐 승자가 누가 될지 그걸 써주셔도 좋고 그 느낌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야당 대표와 검찰의 아주 물러설 수 없는 정면 충돌 양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전국은 상당히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께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회 저 공개 검사들 공개를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서 특히 이상현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을 이 성상현 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혼동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이런 오개트인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은 모든 변호사의 방에는 다 그 검찰의 조직표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 공개하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이제 저렇게 좌표 찍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예. 따지고 보면은 검찰과 민주당이 그만큼 상호 지금 긴장 관계에 예. 있고 사실상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하다 대응할 게 사실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국민께 호소하겠느냐 예.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 사실은 아까 제3자 뇌물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판례로 볼 때도 변양균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제3자 뇌물죄로 이 미술관에 뭘 이제 기부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때 기소가 됐었습니다만 최종 무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판례마다 다르고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사실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는 게 고향에서 혹은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지역의 복지재단이나 예. 어려운 이웃들이나 의미 있는 곳, 학교 이런 데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저도 자치단체장 해봤는데요. 예. 아니 그럼 자기 동네에 있는 기업에게 그런 거 부탁도 하고 혹은 아니면 칭찬도 해드리고 하지 어디 저 멀리 있는 데가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좋은 활동, 좋은 의미의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응원하는 활동은 오히려 장려돼야 되는 것이다. 예. 이걸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정말 모든 것을 검찰의 시각, 예. 범죄자냐 아니냐 이렇게만 바라보는 공안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재단하려고 하는 검찰공화국의 시각이다. 예. 이렇게 하면 누가 복지재단에 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연말 되면 복지재단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사진 찍습니다. 기업가들이. 그런 일은 그럼 도대체 다 그럼 무슨 이득을 바라고 한다는 뜻인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검사 실명 직책 공개가 수사 검사들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육진 변호사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수사 검사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 수사 검사 쪽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위축되지 않고 법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와 검찰의 마치 한판 승부, 마치 게임을 우리가 좀 즐기듯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전국을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내부는 이 심각한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검찰이라고 하는 제1야당 대표대 검찰이라고 하는 이 구도 국면을 우리 내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뭐 누가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 이거를 떠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정치적 사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신 의원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이 두 양측의 이 대충도를 뭐라고 쓰셨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내놓을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예. 국민들이 어떻게 방향을 국민들이 예. 납득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하면 검찰이 수사할 만했네. 예. 야당 대표로서 그걸 가만두면 안 되지라고 할 것인지 아닌 걸 가지고 만들어냈네. 과장했네. 없는 걸 꽤 맞췄나라고 예. 할지는 증거와 진술에 달렸단 말이에요. 다만 이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 성남FC 보시죠. 자꾸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단체장도 그렇다고 하지만 어느 단체장이 대가로 불법적인 걸 해주란 말이에요. 불법이라 하면 자 용도 변경을 해서 그 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줬다. 예. 아니면 또 그 뭐랍니까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예. 이익을 줬다. 그 대가로서 대가 관계가 되는 순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뇌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게 형식적인 절차를 행정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예. 공무원들의 절차를 통해서 밟았다 하더라도 그 내막적으로 본다면 오고 관계 있고 공문이 쭉 왔다 갔다 하고 대가 관계가 분명하다면 법률적으로 그 문제가 이제 기소된 이후에 법정 싸움이 시작되겠죠. 국민들은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판단을 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증거와 진술이 가장 중요해요. 예. 김두수 총장님은 이 양측의 대충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치의 시간이었고 정치로 풀어야 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 난제를 예. 협치를 통해 풀어야 되는데 이 협치의 가능성을 하나도 없애버리고 이제 이게 정치를 실종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모든 게 강대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보면 과연 이게 공정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에서 소환되거나 수사되거나 이런 게 있느냐? 하나도 없거든요. 반대로 야당은 계속 지금 뭐 검사가 60명이 붙어 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90명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흔히들 시중에 이야기하는 공정이라고 지금 쓰신 거? 예, 저기 그렇습니다. 없는 단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윤석열식 공정하다. 이거 예. 뭐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이 공정도 아니고 경정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공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대로 된 공정이 아니다 이 예, 말씀을 좀 하시는 거군요. 자,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이 양측 제1야당과 이 검찰의 대충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한 청탁.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에요. 지금 그 김두수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남 FC가 시민 구단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남 FC는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는 기부금법이 있어요. 주식회사한테는 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서 광고비라고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부금이란 말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광고비죠. 근데 이게 광고비가 광고비냐. 광고비로 42억 썼거든요. 그런데 성남 FC에다가 42억 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성남 FC가 FC 바르셀로나입니까? 400만 불인데 두산이 돈이 많은 회사입니까? 두산이 뭐 애플이나 구글처럼 돈이 많으면 까짓거 뭐 400만 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두산건설 굉장히 어려운 때였다고요.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도 이렇게 월드컵이 아니라 EPL 같은 데 보면은 유니폼에다가 이제 그 협찬한 기업 두산건설은 거기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이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아주 우회해가지고 결국 이걸 갖다가 그 돈을 갖다 준 건데 두산건설이 42억을 성남FC에 협찬하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수천억의 이득을 얻었어요. 지금 서울 오는 그 톨게이트에 딱 보면 큰 건물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사옥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 제2 사옥이에요. 결국 네이버는 40억을 갖다가 했는데 그 중에 그 40억을 주빌리은행에다가 하면서 1억을 갖다가 주빌리은행이 그 오버헤드로 떼가고 39억을 성남FC에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산이나 네이버나 이런 그 기업들은 한 40억 정도 돈을 주고 수천억을 갖다가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문으로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모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검찰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영배 의원. 저는 이제
진짜 이 소위 이 음모론을 꾸미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하면서 이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건 검찰이고 한동훈 장관이라고 봅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여러 가지 도발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 답변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좌표를 찍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지속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이 야당 정치인들이 매우 부패하고 문제가 있는 정치 집단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이 보면 피의 사실이 그냥 여과 없이 계속 공표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 이 특정 언론이죠. 특정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야당 공격하는 뉴스가 검찰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문 조리돌림꾼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검찰의 그런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야당 공격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대치 전선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질 않고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도 보지만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 지연시키는 모습을 오히려 대통령실이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정 운영의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이 결국에는 국민 여론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그래서 진짜 조리돌림 전문가가 누구고 음모론자가 누구냐 그걸 잘 알아보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내려주시고요. 자,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민주당에서는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이 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직 김경수 전 지사가 정부의 이 사면, 그러니까 이제 복권은 아니고 남은 형을 면제시켜주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상황인가? 아니면 응당 신년이니까 전직 대통령 만나야 되고 응당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 응당 만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한 템포 쉬면서 김두수 총장님. 굳이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지원군 또는 지금 당내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친문계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신년이니까 의례적으로 감옥에 있다 고생하신 분이니까 이 차원입니까? 뭐 여러 가지를 겸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된 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났고 지금 이제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방의 민생을 살피고 있는데 마침 이제 부울경을 가면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방문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니까 해서 조언도 구하고 뭐 이 새해 맞이해서 덕담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현재 어려운 여러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장차관 지금 뭐 23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실무진은 더 많다고 하니까요. 검사만 해도 90명이 배치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지금 현재 신흥기인데 당 대표와 전 대통령이 만나서 향후 전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민주당을 어쨌든 단일 대우로서 이것을 이재명 개인의 어떤 그게 초점을 맞추지만 뭐 나중에 설사 이게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 가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현재로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같이 공동의 어떤 이런 뭐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 쪽. 알겠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부산 정상까지 여기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되게 300m가 되는
안 될 것 같은데. 손을 흔드시게? 아니요. 300m가 안 될 것 같아요. 직선 거리는 100m 되니까.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엄지척. 뭐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면서도 소환 조사는 피하는 대표 때문에 민주당의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전국을 돌며 시장에 가 아무리 목청을 높인들 의혹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김경수 이런 분들 만날 게 아니라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김영배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이제 친문계라고 해도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게 친문계라고 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또 아니라고 부인하실까 봐. 알겠습니다. 자, 아까 김두수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장차관들, 수석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수사선상에 서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지금 이 자료 삭제 혐의로 곧 소환될 거다. 소환을 이미 받았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동병상련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날 필요가 있고 김경수 전 지사도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분을 만날 필요성이 충분한데 거꾸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우선은 이제 1월 1일이 되면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 그러니까 2009년 이후로 매년 봉화에서 예. 이제 같이 일했던 동지들과 민주당 지도부가 예. 모여서 점심 때 떡국도 먹고 그리고 2시 되면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노무현 재단이 주최하지 않지만 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봉화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제 올해 퇴임하셨기 때문에 처음 맞이하는 신년이거든요. 그러네요. 아마도 예, 많은 예. 분들이 봉화를 들렀다가 양산으로 예. 사저로 가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한 오후 4시경 되면 양산 사저에 저희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될 텐데 당 지도부도 아마 그 일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대로 예. 전국 투어 일정에 맞추어서 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할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여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일정을 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워낙 전방위적이고 예. 사실 무차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보듯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 안타까움이 뭐 왜 없으시겠습니까? 동병상련의 아픔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만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저는 현안에 그렇게 관여하실 입장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가의 어른으로서 혹은 민주당 전직 당 대표이시기도 하고 뭐 이제 원로로서 예. 이제 후배 정치인들을 좀 오면 뭐 격려하고 그런 이제 덕담하는 그런 예.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복권이 없는 사면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 김경수 지사도 밝혔지만 MB에 15년이나 남은 형을 사면 복권해 주는데 들러리 서기 싫다. 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를 만약에 정말로 걱정해 주신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연히 저는 사면 복권을 예. 함께 하는 게 옳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들러리 세우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정치적인 행보를 논하기 예. 전에 저는 MB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와 상응하는 저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민 통합의 예. 화합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 뒤가 나머지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우선 이제 두 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양금이 아까 들었던 이제 대변인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문심이 아닌 양심 필요하다는데 이 뒤로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시간을 더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얘기 꼭 하시고 가겠습니다. 짧게 예. 이게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를 만날 때부터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연장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좀 명백히 좀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처지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의원하고 다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일련의 흐름을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을 고집에 시켰죠. 정동영 전 의원도 등장했죠. 여기다가 다들 싸가지고 단일 대우로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이 야당 전체를 공격하니까 우리 뭉쳐서 가야 된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정태호 의원까지 뭐 또 같이 민주연구원장 시키는 거 봐서는 단일 대우로 만드는 게 지금 뭐 그래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처지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표가 좀 나왔습니다. 내년 3월 8일 날 개최하고요. 지금 선관위원장은 사선의 유흥수 의원을 이제 임명을 좀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당대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나경원 지금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인데 이 나경원 의원까지도 부위원장까지도 합류할 것이다. 뭐 김장연대에 합류해서 3인연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수 유튜버 출신들도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세희, 신혜식 이런 분들까지도 전당대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희망사항으로는 나오면 좋겠다. 나오시면 그만큼 당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당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김장연대, 이 연대와 관련해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연대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떠났던 배신으로 당을 망가뜨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입니다. 이제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말이죠. 저번에 경기도지사를 나가려고 할 때 그 의장전입이라고 하니까 찔린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의장 전입을 하면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말에 따르면 이건 당연히 빼박이가 돼야 됩니다. 절대 무혐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과연 나올 것인가. 또 하나. 지금 들으신 것처럼 황교안 또 강신업 변호사 같은 분들, 김세희 씨, 신혜식 씨 같은 보수 유튜버들까지도 최고위원에 도전할 경우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저 네네. 자리는 또 장관급입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니까요. 네네. 과연 장관급 임명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당대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것인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호 고문의 얘기예요. 그래서 네네. 안 나올 것이다라고 이재호 고문은 보더라고요. 네. 대통령 인사권이 무력화되는 거니까. 근데 나경원 대표 의원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이 듣고 있는 가장 많은 단어가 당대표에 출마하시라 이 말이라고 합니다.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만 장관급이지 그게 뭐 그렇게 할 일이 많거나 그다음에 상근 그런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비상근 자리거든요. 비상임. 그다음 예컨대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뭐 본인이 원했다라고 하는 뭐 외무부 장관이나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이 됐겠죠. 복지부 장관이나 네네. 외교부 장관이었으면 진짜 장관급이 아니고 그런 자리였다라면 좀 고민을 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여기에 않다. 연연해 할 자리는 또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법조계인 황교안 전 총리, 전 대표와 강신업 변호사, 이른바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이 당대표 도전을 어떻게 보세요? 희화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변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당 행위에 준하는 출마가 아닌가. 저 두 분이 출마하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별로 공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이 예. 그 여당이 이게 지금 룰을 갖다가 고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꼴대로 옮기느니 마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런데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예. 또 실질적으로 많은 공감을 당 내에서도 얻기 힘든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게 그게 뭐 바람직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업 변호사, 김세희, 신혜식, 황교안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유의미한 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예. 예, 저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저 세 분 강신업, 김세희, 신혜식 이런 분들이 왜 저렇게 나오느냐. 심지어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표까지 저렇게 격한 발언을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쏟아내느냐. 예. 당원 100%라는 규칙이 정해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별로 볼 필요 없다. 따라서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공적처럼 되어 있다는 유승민, 이준석, 유승민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대목이 예. 저는 결국은 모든 초점은 내후년에 22대 총선거의 수도권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 111석의 수도권 현재 19석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더 늘 거냐 말 거냐를 당원들이 예. 판단해 줘야 된다. 저런 분들의 전투적으로 보고 굉장히 예. 시원하게 느껴지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지지자는 당원들도 예.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뭐랄까 한 정당이 우리의 예. 그 유구한 역사의 보수 정당이 보수 본류 정당이 특정 성향을 가진 강한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그런 위태한 사태가 올 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지금 특정 종교 집단이라든지 정파에서 굉장히 당원들을 많이 밀어놓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좀 위험한 신호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 신도들을 중심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또 지금 거론됐던 이분들이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독자 수가 뭐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 넘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당원으로 속속 가입하게 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도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꽤나 표를 얻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난번에 그 누구야 강용석 변호사나 그 다음에 뭐 허경영 대표나 이제 그 여론조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을 봤을 때는 유의미한 투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제가 허경영 그 후보의 득표율 기억이 안 나는데 1%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강용석 후보는 제가 봤을 때 꽤 나올 거다라고 저 생각을 했는데 뭐 0점 몇 프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투표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김용호 국장님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 부장입니다. 이렇게 2030, 40이 많이 늘어났다.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그래도 영향이 살아있죠. 하지만 굉장히 엄밀히 보셔야 되는 게 자 수도권의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우리 50% 넘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어느 정도냐? 37%예요. 아직도 영남이 42%예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또 2030, 40, 33%예요. 실제 인구 비율은 41%예요. 이런 지점을 본다면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나라에서 당원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조직력을 발휘할지 투표를 다 할지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정치 현실에 맞아요. 앞서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성무 의원이 짧게 논평을 하셨으니까 공평하게 우리 김두수 총장님에게 1분만 논평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일단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성격이
건전한 보수에서 일종의 극우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그 분들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상당히 당의 색깔을 예. 더 가격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끌어가는 건데요. 당은 100% 이 당 대표를 뽑는 이 형식이 이미 그 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강경한 세력들에게 발언권을 실어주는 형태가 되는데 예. 친윤의 어떤 당 대표를 뽑기 위해서 룰을 바꿨는데 룰의 그런 행태에 의해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부작용이 난다. 예. 이런 부작용의 증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인터넷 쪽에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정당은 두 개의 거대한 양대 정당인데 예. 이 양대 정당에서는 민심의 영역이 3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